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대경제사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수업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부터 이승만 정부까지 경제사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는 시간은, 배우는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한국의 경제 개발에 관해서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주의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승만 정부까지 이제 경제 개발을 배웠고, 오늘 이제 3공화국 박정희 정권부터의 이제 경제 개발을 배울 겁니다. 2공화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면 정부죠. 장면 정부의 경우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만 했고 실시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 5.16이 일어났기 때문에, 5.16 군사정변으로 해서 정권이 빨리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는 못하고 계획안만 수립한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긴 정부가 바로 3공화국, 박정희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정희라고 한다면은,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이제 갈리죠. 정치적으로 이제 독재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만은, 요 근래에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오지만, 박정희의 업적은 대단히 평가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왜냐? 경제개발. 경제개발이 사실상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고도 성장으로 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초석을 닦아놓았던 정부 자체가 바로 3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공화국 때 시작됐던 요 파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경제개발의 핵심은 바로 경공업 중심이다. 경공업 중심.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식자재라든지 아니면은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가발 그때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가발 같은 그런 가벼운 공업 중심으로 경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경제 개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전제 조건이냐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 60년대에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았단 말이죠. 요즘이야 여러분들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알아주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알아주지만, 60년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때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되는 시대인데, 연간입니다. 연간 $100도 안 되는 시대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어디 먹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밖에다가 이제 팔려 하면은, 결국에는 경쟁력을 이제 한국 거를 굳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품 가격이 싸야 되겠죠. 싸야지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는 이유가 싸잖아요,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품을 싸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저임금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임금. 임금이 낮아야 됩니다. 임금이 낮아야지, 인건비가 낮아야지 물건값이 싸지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낮으니까, 저임금이니까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한 것들의 가격이 낮아야 되겠죠. 물가가 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야 되냐면 저고가로 가야 되는 거죠. 저고가. 그러니까 식량 가격이 낮아야 되는 거죠. 쌀 가격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쌀 가격이 엄청 비싼데, 그럼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임금, 저고가 요 두 가지가 사실상 우리 경제 개발을 견인한다. 쭉 견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임금, 저고가 정책.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제가 개발이 되면은, 발전이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이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특징을 꼽자면은 바로 정부 주도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합니다. 경제개발 자체를.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오는 거죠. 정부 주도. 네. 그 다음에 수출 지향인 거죠. 수출 지향. 무조건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품을 내수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수가 활성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인구가 1억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 수출 지향적인 이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현실인데, 대기업 의존입니다. 대기업 의존.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수출이 중소기업 위주가 아니라 큰 대기업들 위주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대기업에다 올려서 대기업은 그걸 받아가지고 완성품 받아가지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게 크기 때문에 수출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이 하려면은 여러 가지 국가 정비 시스템 자체가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한국 경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계속 50,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정책들 보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정해지고 또 수출. 그래서 여러분들 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수출을 뭐 얼마 했다. 수출 무역 수지가 흑자다, 적자다. 맨날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수출 제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기업, 뭐 알잖아요, 여러분들. 재벌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60년대부터 대기업에게다가 특정 사업을 주고 특혜를 줬기 때문에 대기업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뜬 이유가 바로 대기업 의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쭉 간다는 거. 계속 쭉, 그러니까 뭐 저임금 저고가는 적어도 70년대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60년대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정부 주도 수출 제한 대기업 의존은 계속 여러분들 현대까지도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3공학의 경우에는 그때도 한번 수업 때 한번 얘기했지만 경제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자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본을 마련하는 방식을 가장 이제 3공화국에서는 핵심 사업으로 둔 거죠, 이제. 그래서 해외에다가 인력을 수출했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뭐 독일에다가 뭐 광부라든지 간호사, 국제시장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해외로 이제 인력이 돼서 나가는 거죠, 이제. 독일인들이 제일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한 겁니다. 이 분들의 어떤 그런 수입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국가가 그 당시에 담보를 잡았단 말이에요. 담보로 잡아가지고 서독 같은 나라에서 돈을 빌린 거죠, 이제. 그리고 한일수교 얘기했습니다. 돈 빌린, 우리가 이제 돈 받은 거, 그걸로 경제 개발했고, 베트남 파병, 요러한 것도, 요것도 미국한테서 차관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러한 세 가지, 요거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자금 확보. 경제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자금 확보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한일 수교도 그렇지만은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는 무상으로 주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외채가 상승하는 거죠. 외국한테 빌린 돈이 늘어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사업하려면 이제 대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외채를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채는 늘어나는데 경공업이잖아요.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부가가치 사업이 아니고 산업이 아니고 싼 경공업 위주다 보니까 빚은 늘어나는데 물건을 팔아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인 거죠. 적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4공화국이 됩니다. 4공화국이 되는데 4공화국은 정치도 다르지만 경제도 완전 다릅니다. 이때부터 뭐로 갑니까?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가느냐? 면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이때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합니다. 100억 불 달성.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바뀌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으로 박정희 정권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꿉니다. 산업 자체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경공업을 해봐야 돈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조선, 배죠, 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은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산업도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요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100억 불까지 70년대 달성을 합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이죠. 그래서 이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이제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뭐 80년대 더 이제 호황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1970년대 그 경제개발 그 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개통입니다. 68년에 착공을 했고 7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요거 관련해 갖고는 이제 선생님이 아마 영상을 하나 올릴 겁니다. 올릴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고 그걸 꼭 봐야 됩니다. 비평문을 나중에 학교 돌아와서 비평문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준, 그때도 얘기했지만, 단군 이래 최대 공사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이 정말, 경제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게 경부고속도로인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제철! 한일수교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만듭니다. 50% 정도가 여기 들어갔는데, 초대 이제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죠. 이제 포항 앞바다에다 제철소를 만들면서 간부들, 임원들 불러놓고 놓고 우리 제철이 실패하면은 포항 앞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포항제철은 국가에 있어서 큰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엔 제철, 철이 많아야지 국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제철이 이제 이 당시 68년도에 완공이 됐고, 조선소의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소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배.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 정주영 씨가 여러분들 돈 빌리러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안 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영국에 갔는데 영국은행한테서 이제 빌리려고 하니까 영국은행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이 경공업 국가에서 무슨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씨가 이제 돈은 빌려야 되겠고 배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의도로 이제 아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걸 해야 되겠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100원, 그 당시 100원을 보였는데 100원에 거기 이순신 장군이랑 거북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북선을 보고 영국 직원이 놀래가지고 이거 무슨 배냐? 우리는 500년 전에 이런 배 만들었다.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이런 배 만들었다 이러니까 영국 직원이 놀라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외채 빌리는 데 있어서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좀 순탄케 작업이 됐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 나라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400년 전에 나름 똑똑한 민족이네 라고 생각해서 아마 주지 않았는가. 현재 참고로 우리나라 조선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중공업 분야 1위입니다. 자, 그리고 공업단지. 남동 임해 공업단지와 같은 이제 공업단지가 막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착착 진행되는 시기가 7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라는 게 여러분들, 서양의 경우에는 거의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1800년대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200년 가까이 산업혁명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진행된 지가 지금 불과 한 20년밖에 안 돼요. 이 토탈 해봐야. 그럼 20년, 남들은 200년 가까이 걸리는 거를 우리가 20년만 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이제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촌양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촌을 뜨는 거죠, 여러분들, 촌을. 시골을 떠서 도시로 다 향하는. 그러니까 이제 도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농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농촌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도시에는 너무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산이라든지 이런 도시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계획돼서 여러분들 도시 만들어진 건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시기 자체가. 다 인구가 이제 막 유입이 되니까 그 인구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판잣집이라든지 달동네라든지 이런 게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촌양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제 상징적인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임금. 그래서 이제 전태일 씨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이제 외치면서 청계천에서 이제 몸에다가 분신이라는 건 몸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신나를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결국에는 분신하는. 전태일이 사실상 이제 노동운동의 시작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결국에는 경제개발을 했잖아요. 회사의 기업 이윤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저임금으로 누르니까 일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죠. 전태일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의 선생님 지금 허리만한 데 있죠. 허리만한 그 공간에서 구부려서 재봉사했어요. 재봉사셨는데 이분이 재봉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 교실 절반도 안 되죠. 한 4분의 1 되는 공간에 한 10몇 명 들어가서 허리 이렇게 구부리고 거기 재봉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시급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개선해달라. 근로기준법 개선해달라. 해서 전태일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정말 충격인 거죠. 사실상 노동운동의 시작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다 했지만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고 해서 한평이라는 데가 이제 고구마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농협이 이제 생산 많이 해라. 우리가 팔아줄게. 해놓고는 안 판 거예요. 횡령이 있어가지고. 그 농협 내부에서 횡령이 있어가지고 안 파니까 농민들이 열받은 거죠, 이제. 그럼 농촌 문제들도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의식 개선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인데 여러분들 왜 동사무소라든지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좀 돌아다니면 새마을 깃발 걸려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주도된 원래는 농촌의 소득 증대와 생활 개선 목적으로 시작된 운동이에요. 2000년도를 했죠. 농촌이 지금 계속 피폐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 개선도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농가의 소득을 개선하고 증대시키고 농촌에 왜 여러분들 뭐 그 당시 뭐 초가집이라든지 뭐 집들이 막 이렇게 뭐 화장실 같은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금 뭐 농촌에 가보면은 집들이 그래도 좀 약간 현대식 양옥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때 새마을 운동 겹치면서 생활 개선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도시로 전파해가지고는 의식개혁인 거죠. 의식개혁.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 노래도 있어요. 새마을 운동 노래도 있는데 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그러니까 새벽종이 울렸다는 말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많은 이유가 뭐 많이 일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약간 이때 아마 바꾸지 않았나. 뭐 개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공화국 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경제 개발이 됐는데, 4공화국 때 그런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냐면 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요.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나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면 이거는 5.1달러. 5.1달러. 오일머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일머니. 오일머니를 할게요. 오일머니. 오일머니를 나름 우리나라가 이제 들여와요. 그러니까 이때 쌤 아시는 분도 그러셨는데 해외로 이제 특히 중동 쪽이죠. 중동 쪽에 무슨 뭐 배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뭐 중동에 부자들 많잖아요. 만수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을 이제 개발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가는 대가로 이제 뭐 기름을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버는 돈을 한국에 송금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차는 극복을 합니다. 이건 나름 극복을 해요. 극복. 근데 문제는 2차인 거죠. 2차는 78년입니다. 2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의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가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죠.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이 78년 오일 쇼크는 정말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YH 무역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이 2차 오일 쇼크의 여파로 일어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 시대를 종말시킨 사건 자체가 바로 이 78년 2차 오일 쇼크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은 이제 끝났고, 자 이제 5고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정권인데,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삼저호황이라는 시대를 겪습니다. 삼저호황. 우리가 이제 불황이란 말은 많이 들어봐도 호황이란 말은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호황이란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씁쓸합니다. 근데 86년, 88년까지는 호황이었어요. 호황이란 말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때 뭐가 삼저였냐? 저달러. 그 다음에 저금리. 그 다음에 갑자기 쌤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저유가죠. 저유가. 요 세 가지가 삼저였어요. 그거 얼마 살기 좋습니까? 달러가 낮아요. 달러가 낮으니까 여러분들 달러가 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직수입 하잖아요. 직구하잖아요. 직구하는데 달러가 낮아요. 얼마나 좋아.
값싼 가격에 해외 거를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이때는 수입품을 그렇게 막 망고잡이를 살 수는 없었지만은 여튼 저달러. 기업체한테는 좋죠. 왜냐면 원자재 값이 싸니까. 저금리, 금리가 낮아요. 대출하면 얼마 좋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가 낮으니까. 왜 저금리 시대. 저유가죠. 기름값이 싸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운송이라든지 버스비 이런 것들 완전 다 싸지는 거죠. 택시비. 그다음 뭐 요즘은 뭐 택배 같은 거니까 이제 물류값도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요즘엔 여러분들 저유가가 아니죠. 지금 고유가죠. 우리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미터당 지금 1,800원 시대인데 지금. 선생님 촬영하고 있는 지금 오늘이 지금 금요일인데 1,800원이에요. 1,800원. 그러니까 이 3절을 이제 겪으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호황에 이상인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썼지만은 이때 우리나라가 좀 포트폴리오를 바꿉니다. 또 이제 이때 어떤 포트폴리오 바꾸냐면은 앞으로의 시대는 기계 철강도 중요하지만 IT를 먼저 가야 된다 해서 반도체가 이때 우리나라의 주력 기간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플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세계 반도체 1위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씨가 반도체로 가야 된다 앞으로. 반도체로 가야 된다 얘기를 포트폴리오를 짜놨기 때문에 그 투자의 결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만약 이때 삼성이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은 삼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죠. 예. 그리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3적 호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81년 올림픽을 유치를 합니다. 이것도 뭐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제 81년 올림픽 유치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우리가 결국 했습니다. 그때 상대 국가가 어느 나라였냐면 서울대 나고야였어요. 나고야. 일본 나고야. 그래서 이제 나고야가 거의 사실상 이긴다고 봤는데 서울이 이깁니다. 그래서 바덴바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88년 서울올림픽을 노태우 정권 때 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유치는 전두환 때 정부 때 했고 실행은 노태우 정부 때 서울올림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많은 지금 개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여러분들 국제대회 행사 같은 거 하면 잘하잖아요. 뭐 평창도 그랬고 한일 월드컵도 그랬고 국제대회 유치한다 하면 전 국민들이 그냥 다 그냥 여기에 매진을 해가지고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 나라인데 한국에 사우스 코리아의 이름이 알려진 게 바로 이 서울올림픽이다. 그러니까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더 절정에 이른 그 텀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 서울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이제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 UR이라고 합니다. UR은 무엇이냐? 바로 개방이죠, 개방. 이제 각 나라가 개방을 해야 된다. 무역 장벽을 열어야 된다. 한마디로 자유무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무역. 여기 개방이라는 뜻은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 그래서 이때 협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타결이 안 된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수산물, 특히 쌀. 쌤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쌀 시장을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가 엄청나게 이제 왜냐면 쌀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쌀도 재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쌀을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국내 쌀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은 여러분들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외국산을 수입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노태우 정부 때는 노태우는 주로 여러분들 외교 분야에 좀 일이 많습니다. 경제는 전두환 정부가 오히려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전두환 정부 때의 경제기획원이 뭐 역대급이었다라는 평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넘어갔으니까.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네. 뭐 군사독재여가지고 문제죠, 이제. 그건. 근데 아마 이제 군사독재니까 아마 뭐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이건 선생님 추측입니다. 못하는데 해라면 해! 이렇게 하면 이제 해야죠. 군사독재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88 올림픽 유치도 경향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사독재를 약간 합리화시키는. 군사독재가 이런 것도 했다! 라고 해, 선전하기 위해서. 근데 못할 것 같은데 해! 이렇게 하면 해야죠. 안 하면 죽죠. 자, 이제 마지막에 오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만화를 봐야 되는데, 만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특보 해가지고, 대통령 국민담화 이래가지고, 금융실명제 한다라고 이제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쌤이 짜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왜냐? 만화를 봐야 되는데. 내 귀중한 만화 날아가고, 이제. 그때 몇 년, 이게, 김영삼 정부 때 쌤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금융실명이지. 뭔지 이름을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은행 가면은 당연히 통장은 본인 이름으로 만들잖아요. 요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요전. 본인 이름이 아니라 이상한 이름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쌤이 카더라, 이제 이름을 자세한 사연은 밝힐 수 없지만은,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자기 통장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분이 도장 파가지고, 이제 그분 거 도장 파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인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됐어요. 왜냐? 금융실명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은행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걸 왜 했느냐? 이걸 왜 했냐면은, 결국에는 이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실명제를 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5공화국이 비리공화국이었대요. 비리공화국. 비자금이 엄청 많이 조성됐어요. 비자금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일가까지 친척들 다 비자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왜 어떻게 조성했겠습니까? 남 이름으로 만드는 거죠. 남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나중에 돈은 자기네들 빼먹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 금융실명제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융실명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93년에 타결이 돼서 결국에는 WTO가 출범, 세계 무역기구죠. 출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 결국에는 이제 자유무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개방합력. 그리고 이제 OECD에 가입합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 OECD라는 건 소위 이제 선진국 클럽인데, 이 OECD에 가입했다는 거는 우리가 OECD 옛날 돈을 받았던 나라인데, 돈을 이제 주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의미가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쌤 만화 시간 다 잡아가면서 이거 가입했다고 그때 오만 난리가 났어요. 여기. 근데 요게 이제 명가암이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비교할 때만 OECD 선진국 중, OECD 국가 중 몇이다. 이거 가입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김영삼 정부의 말년을 이제 완전 박살낸 사건이 바로 IMF입니다. IMF. 그래서 IMF 체제를 97년에 가게 됐는데 결국에 이제 외환 부족 사태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외환 부족 사태. 그럼 이제 외환 부족 사태가 왜 이제 외환 부족 사태가 심화됐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말이죠.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97년 되면은 이제 그 국제 경제가 이제 그쪽 방면에서 악화가 돼서 우리가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 돈들을. 회수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만기되는 이제 빚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쌓여버려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외환, 달러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이제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려준 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나라가 빌려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국고에 외환이 빵꾸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외환 부족 사태가 겪으면서 IMF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IMF 체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정말 이 IMF 체제를 당할 그때 위기였는가?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나온 얘기지만 월가 금융에서 한국을 공격한 경향도 있다. 왜냐면 이 IMF의 핵심은 금융시장 개방이에요. 금융시장. 금융을 다 개방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작업. IMF라고 하는 기관이 와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대수술을 하는 거죠. 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좋은 체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당한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IMF라는 기구도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런 금융이라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러한 경제 제도 자체를 싹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김영삼 정부는 이 IMF 체제 발목 잡혀서 지지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쌤 아마 이게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여기 보세요. 자,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의 핵심은 바로 이 IMF를 극복하는 겁니다. IMF를 극복하는 건데 IMF 체제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금모으기 운동. 이건 아마도 지금도 나오기 어려운 운동이 바로 이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금을 모아서 금을 채운 거죠. 달러를 채우라고. 금모으기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처음 만들어집니다. 처음 만들어져서 이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구조조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구조조정이 없었는데 이 IMF 체제를 겪으면서 구조조정, 인력을 줄여라. 이게 정리해고라는 게 나오는 거죠. 정리해고제. 그리고 파견근로제. 요즘 이게 말이 많은 겁니다. 이거 파견근로제도. 파견근로제는 뭐냐면은 빨리 파견하는 거예요. 정규직을 고용을 하지 않고 파견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청인 거죠. 하청. 한마디로 하청제도인데 파견근로제.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되게 유연화시키겠다. 노동시장을 되게 이제 빨리빨리 채우고 빨리빨리 이렇게 순환시키겠다라는 의도는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양극화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는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나온 거죠. 원래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때까지만 없었어요. 없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늘어난 거죠. 이제.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21세기부터는 대세가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란 말이에요. 신자유주의 경제. 한마디로 개방이죠. 개방.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FTA로 가는 거죠. FTA.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걸 잘 극복합니다. 우리가 조기 졸업해요. IMF 체제를 조기 졸업을 해서 전 세계로부터 야, 한국이란 나라 정말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제 2002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한국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는 줬습니다. 보여는 줬고 여튼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지금 현대 겪는 지금 우리 시대에 겪는 경제 문제들은 다 이 IMF 체제로 인해서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취업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학과들 선택할 때 주로 이제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막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 IMF 체제를 겪으면서 선생님도 옛날에 들었을 때 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96년 김영삼 정부까지만 해도 그냥 뭐 사범대 졸업하면 그냥 뭐 교사하고 싶은 사람 해라 뭐 이런 근데 갑자기 임용시험 경쟁률이 올라가고 사범대가 갑자기 막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등급이 올라진 이유가 이 IMF 겪으면서 라는 거죠. 공무원, 뭐 교사, 경찰, 군인 이런 것들이 직업이 막 인기도가 상승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정리해고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떨어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겪으면서 이제 됐고 나머지 정부의 뭐 경제 정책은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가 다 뭐 교과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쌤이 따로 다루진 않고 이 뭐 신자유주의 정책, 경제 정책 FTA가 있죠. 그래서 뭐 좀 상징적인 이제 경제 정책 중 하나는 한미 FTA가 있죠. 이게 이제 2007년입니다. 2007년에 한미 FTA를 이제 우리가 체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2007년인데,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되는데, FTA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칠레가 먼저 했습니다. 칠레에서 먼저를 해서 다 이제 개방이 지금 되고 있고, 미국과의 그 FTA가 뭐 상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워낙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FTA를 맺으면은 그 파급력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뭐 쇠고기 수입 같은 것만 해도 여러분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징적인 사건이 2007년에 한미 FTA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한미 FTA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정책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상 뭐 많이 얘기 못한 부분도 있긴 있고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 수업 때 다시 돌아와서 한번 시험 전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 주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이제 박정희 정부부터 해서 김대중 정부까지의 이러한 경제 개발을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다 겪은 일들입니다. 부모님들도 다 겪으셨고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다 겪으셨던 일이고 현재 여러분들도 이 체제 이후부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이렇게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분명 명과 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거에는 당연히 혜택도 많이 받겠죠. 하지만 그 밑에는 또 여러 가지 우울한 그런 상황들도 전개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진로라든 이런 것도 선택하는데 생각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온라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